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관계라는 건 결국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만 생기는 일이죠. 거리감을 유지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전해지진 않습니다. 일도 사랑도 사람과의 연결도 결국엔 마음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되고요. 내 안에 있는 말을 꺼내고 감정을 인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하고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하며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문학가 마크 네포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떤 새도 날개를 펴지 않고는 날 수 없다. 인간도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9월 8일 월요일 또 힘차게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1710님, 임식님, 그리고 이동현님 등등 벌써부터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힌트까지 들어보시면 참 쉬운 퀴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에너지를 더 널리 사용하려면 전력 도매 시장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에너지의 비중은요, 지난 2001년에는 0.04%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8.5%로 크게 늘었고요. 정부는 2038년까지 이 에너지의 비중을 29%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다만 기상 여건에 따라서 발전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이 에너지원은요, 사용해도 고갈이 되질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다시 공급되고요, 계속 활용할 수 있죠.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열, 지열 등등이 대표적인데요. 3558님 급하셨습니다. 태양광, 최병찬님도 풍력 급하셨는데요. 자,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와 에너지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고요. 전 세계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자사 전력의 100%를 이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라는 건데요. 리뉴어블 에너지 100% 그 뜻이죠. 자, 이것이 없으면 RE100을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피부도 다치거나 뒤집어졌을 때 다시 사랑하라, 다시 살아나라. 이 크림이나 연고를 바르기도 하죠. 자, 그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강영현 기자부터요. 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들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 근로자들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대기업도 고령화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정부가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급은 크게 늘리고 대출 규제는 강화하고 투기 수요는 억제하는 방식인데요. 기대 효과와 우려점 살펴보고요. 이어서 최악의 가뭄을 맞은 강릉과 홍수가 난 군산, 서천 상황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주말 사이에 미국의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뉴스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이번에 단속한 그 배터리 공장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이 배터리 공장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합작 회사인데요. 양사가 지분을 각 50%씩 가지고 있습니다. 총 4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을 공동 투자했고요. 여기에서 연간 약 30기가와트, 그러니까 전기차로 환산해 보면은 약 30만 대 분량의 배터리 셀을
셀을 이제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가 추가로 2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은 전체 투자 규모만 6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큰 공사 현장이었는데요. 이것을 완성해서 이제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방침이었는데 이번 단속으로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왜 갑자기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들이게 됐을까요? 네, 일단 지난 4일에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국, 그러니까 ICE가 국가안보수사국과 이제 동시 단속 작전을 펼친 건데요. 네. 여기에서 47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인이 약 300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체포된 이들은 비자 조건을 어기고 불법으로 일한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미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인력 대다수가 단기 상용 비자, 그러니까 B1이라고 하죠. B1 비자, 그리고 전자 여행허가, 저희가 흔히 이스타라고 하는 이 비자를 통해서 파견된 인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행을 하거나 단기적으로 뭐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 정도가 허락된 비자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게 문제가 된 건데요. 기업들은 예견됐던 사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현지 파견 인력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비자 문제를 풀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해왔었는데 정부가 이렇다 할 조치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약속된 공장의 가동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재원 비자 그리고 전문직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라라는 미국 정부의 방침에 번번이 막혀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싱가포르나 호주처럼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해왔는데 이것도 이제 10년 넘게 한 발자국도 진척되지 않았는데요.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연간 15,400개,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5,400개 정도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전용 취업 비자를 받아낸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걸 받아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완공 시점은 맞춰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고용해서 할 수 없는 작업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정식 비자는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스타나 이제 B1 비자를 활용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 공장이 아직 가동되기 전에 건설 단계이고 그리고 또 새벽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미국 조지아주에 기반을 둔 공화당 소속 정치인 토리 브레넘이라는 정치인이 본인이 제보했다라고 맞아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불법 체류자를 몰아내고 싶었다. 그리고 미국인 특히 조지아주의 주민들을 더 많이 고용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보를 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네요. 다행인 건 일단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네, 어제 이제 대통령실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라고 밝히면서 일단 이들이 기약 없이 장기 구금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된 직후부터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서 석방 협상에 나섰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미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전원 자진 출국 조건을 제시했고 이 조건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르면 오늘 전세기를 띄워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을 한꺼번에 국내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사법 행정 관련 기록 때문에 향후 미국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에 또 다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일단 미국에서 추방된 것은 아니고 자진 출국 형태로 구금 상태가 풀리는데 이제 양국 정부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 미국 입국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트럼프 네.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 현대차 문제로 양국 관계에 영향은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그 이민자 단속하는 게 굉장히 좀 심해졌다라고 하는데 한국만 타겟으로 한 거는 아니다라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선을 그은 거네요.
일본 쪽 소식 하나 들어볼까요? 이시바 총리가 사임하겠다는 뜻 밝혔잖아요. 네, 어제 자민당 총재직에서 사임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취임 11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퇴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일단락된 지금이 퇴진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번 합의로 일본 경제 안전 보장 확보 그리고 경제 성장의 가속을 추진할 주춧돌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으로 결말은 아니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참의원 선거 패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과의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 이날 회견에서 외교 성과를 언급하던 중에 이재명 대통령과 결실 있는 회담을 했다면서 아시아 여러 나라와 연대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이제 들어볼게요. 정부가 주말 사이에 부동산 공급 대책 내놨죠. 핵심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그 부동산 가격은 크게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요. 바로 네. 첫째가 공급, 둘째가 수요, 그리고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 바로 심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정부는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수도권에 27만 호, 총 135만 가구를 착공을 합니다. 이 대부분 언론에서 공급이라고 써서 매년 27만 호 집이 생긴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매년 27만 호 집을 짓기 위해서 삽을 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집이 지어지고 입주까지 되는 데는 최소 수년 이상의 시차가 있게 되고요. 그렇죠. 정부는 그래서 매년 11만 호 정도가 수도권에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전 정부와 뭐 겹치는 걸 빼면은 새 정부가 매년 한 6만 호 정도 수도권에 추가로 공급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을 보면 입주 기준도 아니고 분양도 아니고 착공 기준으로 일단은 3만 뜨면은 우리가 공급을 한 걸로 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즘에 보니까 착공 들어가는 것부터도 쉽지 않더라고요. 예, 일단 그 주택을 공급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택지 개발인데요. 이 빈 땅에 집을 짓는 게 아닌 이상 기존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사고 이사를 시키고 해당 지역을 주택용 토지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 기존에는 가장 어려운 이 택지 개발을 주로 LH가 하고 택지 개발이 끝난 땅을 정부가 민간 건설사들에게 팔아서 시행과 시공을 민간 위주로 담당을 해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목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 건설사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얻으면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땅을 사놓고 민간 건설사들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를 모두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직접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면 이 빠르게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렇게 개발된 아파트 등에서 또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이 이를 일부 환수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이 밖에도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대폭 축소해 준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추진 중인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유도합니다. 또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 임대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계속해서 임대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주면서 이를 통해서도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LH 주도로 공급을 한다라는 게 장점을 보면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좀 빠르게 지속 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단점을 보면은 과연 수요자들이 그걸 원하는 집이냐, 원하는 브랜드냐 또 이런 또 반론도 나오는 거고요. 또 이번에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수요를 다시 옥죄는 대출 규제도 또 추가로 발표됐어요. 일단 수요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대출을 조이는 건데 네. 627 규제에 이어서 이번에 조금 더 강화를 했습니다. 강남, 상구와 용산 같은 규제 지역의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바로 오늘부터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또 주택 매매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 이 법인의 대출 비율도 규제 지역은 0%로 오늘부터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 가구가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자 대출을 우회해서 받거나 사업자들이 갭 투자를 통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투기 수요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기존 1주택자가 자기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 전세 대출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는 전세 보증보험 한도가 기관에 따라서 최대 3억까지 나왔지만 앞으로는 2억 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시장의 반응도 좀 들어볼까요?
일단 강력한 공급 대책, 수요 억제 대책이 포함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인허가가 아닌 착공을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네. 실제 공급까지 시차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기준으로 좀 숫자만 부풀리는 정책을 발표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시장에 강력한 규제 사인을 주면서 사실상 투기 수요를 꼼짝달싹 못하게 막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다만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의 LTV가 0%가 되면서 전셋값이 떨어지는 곳 중에서 이 세입자에게 보조금을 못 돌려주는 사업자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또 그렇게 되면서 월세로 전환되는 게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월세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들어볼게요. 노동시장에서 젊은 사원이나 대리급보다 부장님들이 더 많아요.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대기업 정규직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264만 명, 그래서 전체의 12%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의 이제 여타 부문은 1,950만 명으로 88%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근로 격차가 극명했는데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그리고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총액이 58%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는 47%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 그리고 퇴직급여, 상여금 수혜율도 이제 사실상 절반에 그쳤는데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 정규직은 근속 연수가 늘면서 고용 안정성은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신규 채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오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요. 이 때문에 세대 간의 고용 불균형이 두드러졌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기업 정규직 내에서 고령자의 고용 비중이 2004년에는 3%였는데 2024년에 9%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청년 고용 비중이 13%에서 7%로 줄어들어서 지금 고용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 구조는 청년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안기고 또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또 하나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게 이게 또 하나 그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인데요. 특고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의 평균 노동 시간이 길고 또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사업주로 개인 사업주로 분류되는 직업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학습지 교사, 뭐 캐디 택배원,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 그리고 배달이나 대리기사 같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로 일감을 받고 수입을 얻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4대 보험과 같은 제도에서 벗어나 있고 또 시간당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배달 노동자의 평균 시급이 7,600원 그리고 대리운전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이제 7,000원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어서 경비를 제외하면은 또 임금은 더 낮아지는 셈인데요. 그래서 보고서는 이들의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해서 최소 보수제에 적극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일한 만큼 수수료를 받아서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과로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 시간을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 유한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또 들어볼게요. 강원도 강릉 지역의 가뭄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예, 지금 현재 강릉 지역은 재난 사태가 선포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선 인근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설거지물을 통에 받아서 쓰거나 깨끗한 물은 재사용하는 등 절수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단수가 되면 음식 조리부터 설거지, 화장실 이용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영업이 불가능한 탓에 이 주변 상인들의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강릉시는 물을 대규모로 쓴 아파트,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라는 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많이 쓰는 가구들을 대수용가라고 하는데 저수조 100톤 이상을 보유한 시청, 대형 아파트 단지, 숙발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이 시는 저수조 내 물이 한 2, 3일이 지나야 고갈된다고 안내를 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강릉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 SNS 등에서는 물이 안 나온다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강릉시와 정부, 이 소방청은 해당 지역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 저수지에 물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주말 기준에 12.6%로 최저치를 연이어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은 가뭄 때문에 이렇게 또 힘들어하고 있는데 충남하고 전북 지역에는 또 엄청난 호우가 쏟아졌어요. 예, 맞습니다. 주말 사이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150mm가 넘는 비가 오면서 곳곳이 침수됐고요.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겼고 상가와 주택 등 내부에도 흙탕물이 차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가 1968년 관측 이후 최고치 비가 내린 거고요. 이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발생할 강도의 비라고 했습니다. 또 충남 서천에도 시간당 137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나무가 쓰러지고요. 토사가 유출되고 정전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 가뭄과 폭우라는 상반된 재난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것은 이상기후의 전형적인 양상인데요. 앞으로 전문가들은 이런 기후재난이 일상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한반도 안에서 한 곳은 극심한 가뭄, 한 곳은 극심한 폭우. 자연 앞에서 참 우리가 너무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좀 뭔가 좀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같이 한번 또 계속해서 스터디를 좀 해보시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한 번 써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처럼 자연적으로 다시 공급되는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 앞에 붙는 두 글자만 맞춰주셔도 됩니다. 우리 정부가요, 2038년까지 이 에너지의 비중을 29.2%까지 확대할 계획인데요. 또 각 기업들은 이 에너지로 자사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충당하겠다.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해서 RE100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에너지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일단 오답부터 알려드릴게요. 2619님이 친환경 에너지, 5663님 대체 에너지, 7366님 천연 에너지. 조금 이거 힌트를 더 드려야 되는데, 예,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심승빈님, 피콜로가 이 능력을 가졌죠. 이거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마치 도마뱀의 꼬리처럼. 네. 박금수님은 저는 정년 퇴직한 이후에 태양광 발전소 100kW 2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2의 연금이나 마찬가지죠. 라고. 오, 이런 수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3933 쓰시는 분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빌려 쓰는 아름다운 단 하나의 지구 후손들에게 행복한 세상으로 물려줘야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자, 그 정답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썼다가 이걸 취소하는 일이 올해 상반기에 엄청 늘었다고 하죠. 서울에서만 4천 건을 넘었다고 하고요. 이게 지난해보다 6배 늘어난 겁니다. 이 부동산 계약 취소, 이게 법적 분쟁으로 벌어지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일단은 집 매매 계약서 쓰고 네.
한쪽에서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마음대로 일단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일단은 부동산 거래하기로 했는데 집주인과 구매자 둘 중에 하나가 일방적으로 뭐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네.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법에서는 뭐 사기라든가 착오라든가 강박이라든가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라든가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한데 이것이 또 서로 간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르기 때문에 법정 분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계약 취소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계약은 이행해야 한다라는 네, 게 네. 기본값이라는 거네요. 실제로 뭐 원룸으로 허가를 받고 투룸으로 불법 증축을 해서 지은 빌라를 분양받은 사례에서 뭐 분양계약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 있는 뭐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기능상의 문제도 없고 계약 전에 알려야 될 고지 의무도 잘 고지했고 정말 일반적인 거래다. 라고 했을 때 양측 일방에서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계약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일단 계약이 취소됐다고 치고 한쪽에서는 그러면 그 이사 날짜 맞춰서 잔금계 뭐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해놨을 것 아닙니까? 네네. 계약금도 계약금이고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필요할 수 있겠고 이걸 다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계약이 어느 단계에 왔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뭐 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도 전에 집주인께서 좀 팔려는 의사를 거두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요즘에 매물 내놨다가 집 보여주고 매물을 거둔다 이런 표현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이제 계약서 도장 찍기 전이니까 전이니까 사실 실제로 집을 보여주고 거래 대금까지 정리를 하다가 나 이제 이 집 안 팔래요. 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어쩔 수는 없는 네. 일입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니까요. 네. 근데 만약 계약서에 도장도 찍고 계약금도 준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약금의 2배를 주고 네. 예. 이는 뭐 민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사실 계약서 쓸 때 우리 다 기본적으로 계약금은 이러한 그러니까 2배를 주고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내지는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논쟁은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또 중도금까지 지급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이 들어갔으면 그때부터는 계약 해지가 아예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기라든가 강박이라든가 이때 막 정말 집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다든가 이런 사안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냥 의사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뭐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하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럴 때는 뭐 계약금을 2배를 주든 3배를 주든 아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 급등할 때는 집 사시려는 분들이 계약금 지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도금 일부까지 먼저 지급해버리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계약금만 줬을 때는 계약금 2배 주고 취소할 수는 있지만 네. 중도금이 들어갔으면 아예 취소가 불가능. 네. 그러니까 중도금, 이행을- 잔금 들어가면 아예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계약금은 냈는데 왜 중도금이랑 잔금도 날짜를 계약서에 정해서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날짜까지 중도금을 안 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집을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 부분보다는 의사 표시를 통해서 이행을 최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행의 최고라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말을 해주고 의사 표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행의 촉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9월 8일이면 네, 중도금 원래 9월 8일 주기로 한 거 만약에 못 주셨으니 일주일에 말미를 드릴 테니 네네 15일까지는 주쇼. 맞습니다. 아니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라고 뭔가를 내용 증명을 네.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집주인이 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잔금, 중도금 안 주니까 계약 해지됐나 보구나라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거는 임대차에 관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세 계약자가 계약금을 일부를 주고 나머지 계약금을 제 날짜에 주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계약할 의사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자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은 집주인이 이 임차인한테 집을 들어오려고 했던 임차인에게 계약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 전부를 다 반환해야 된다.
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의 최고를 그러니까 뭐 2주의 기간을 정하고 뭐 2주 내에 주지 않으면 뭐 저희는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의사 표시가 도달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 이제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내용 없이 뭐 그냥 혼자서 2주 지났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계약을 혼자 스스로 파기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계약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까지 지급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말고 중도금, 잔금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 언제까지 달라라고 독촉했던 네. 그거를 문서로 남겨놔야 한다라는 네, 거. 메시지나 전화하시는 것도 좋지만 명확하게 증거를 남기는 방식은 내용 증명이 좀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도금, 잔금 좀 늦게 냈던 사람들 그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 당연히 날리는 걸 테고요. 네네.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난 6.27 대책 때 뭐 수도권에서 얼마 이상 대출 금지 이런 게 갑자기 네. 거의 뭐 긴급 대책처럼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금까지는 다 내놨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을 치를 수가 없게 되는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그냥 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아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집을 사시려는 분 개인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유로 계약을 뭐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정부 정책이 달라져서요.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한 라는- 번만 봐주세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계약은 계약이다. 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이제 서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적히는 이제 문자들이 있고 그 밑에 특약 사항이라고 해서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좀 중점적으로 좀 새롭게 적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특약 사항에 대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면 그 계약에 근거해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도인 측이 먼저 이 부동산 담보로 대출 가능하고 그거 대금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한 적이 있거나 매수인이 이제 매매 대금 중 일부는 대출을 받아 납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이런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부분들을 들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뭐 지방 법원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매매 계약 취소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그러면 계약서에 좀 그거를 써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화한 내용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문자 메시지, 뭐 녹취 파일 이런 것들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의사를 많이 밝혀놓고 이러한 부분들 상대방이 인정하고 이해한 상황에서 계약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는데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예측하면서 증거를 그러게요.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부동산 정책 발표된 걸 보면 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원까지로 이제 낮추는 그런 대책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계약서를 쓰실 때 좀 꼼꼼하게 정부 정책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좀 계약을 물으실 때 이렇게 특약을 서로 남깁시다 하는 것도 좀 관행적으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가 요즘에 그 계약금 내기 전에 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가계약금이라도 좀 걸고 가세요라는 네, 경우 있잖아요. 다른 팀이 또 보러 오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이 가계약금은 꼭 줘야 하는 건지 또 이게 효력이 실제로 있을까요? 그 민법에 계약금이라는 개념만 있고 가계약금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실거래에서 가계약금 많이들 내고 계시잖아요. 네. 뭐 하다못해 조그만 월세방을 계약하더라도 가계약금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가계약금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매매 대금의 10%가 계약금으로 정하고 있고 네. 그럼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에서 20%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1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하면은 집의 계약금은 1,000만 원, 네. 가계약금은 뭐 100에서 200만 원 정도로 정하면서 이제 증거금 형식으로 내지는 어떤 계약을 완성하겠다라는 의사의 표시로 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계약금이나 가계약금 다 모두 다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 의사를 확실하게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 부분도 서로 정하기에 나름입니다. 뭐 서로 계약금을 두자, 가계약금을 두자, 이 금은 어느 정도로 지급하자 이러한 부분은 서로 정하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계약금이 훨씬 적을 수도 있고 가계약금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서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계약을 그러니까 실제 계약서까지 안 썼을 때 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네네. 이게 가계약금 같은 경우는 전체 계약금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이제 서로 계약을 해지할 때 뭐 2배 상환하거나 몰취하기로 했던 약정이 있는지가 일단 좀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이 전체적인 계약의 내용이라든가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뭐 의사를 비추어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을 사려는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집주인은 2배를 상환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지 않기로 한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서 돌려주고 뭐 2배 상환하고 이러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것이 없더라면은 집을 사려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명확하지 않아 보이고 좀 처음 보시면 좀 새롭게 느껴지는데 네. 계약이 부동산 계약이 구체적이면은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조건이 굉장히 불분명하면은 반환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데요. 네네. 그게 일단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네. 아파트를 6억 9천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서 작성 이전에 서로 이제 문자 메시지로 아파트 주소 뭐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대해서 매매가 6억 9천만 원, 계약금의 일부로 1천만 원 중 1천만 원 중 가계약금으로 이제 본다. 가계약금을 준다. 그리고 이 가계약금은 본 계약이 불이행 시할 때는 위약금으로 뭐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을 하기로 한다라고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가계약금조로 1천만 원을 보냈는데 이후 이제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 가계약금을 줄 당시에 뭐 잔금일이 언젠지 부동산 인도일이 언젠지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기로 했는지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적히지 않고 불분명하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집주인은 돌려줘야 된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판례가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 법원에 가면은 굉장히 그 사실관계를 되게 잘 따져서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된다, 아니면 안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하면은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집주인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집을 새로 사시려는 분들도 그렇고 이 부동산 거래라는 게 일생에 뭐 수십 번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수년에 한 번 하는 거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네. 이 계약서도 그러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텐데 맞아요. 어떤 조건을 조금 더 잘 챙겨야 될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동산 계약하고 가계약금 서로 이야기할 때는 서로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계약금이 이제 뭐 배액 상환을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적어주시고 좀 더 이런 그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지를 좀 따져 보셔야 되고, 그리고 계약 해지를 한다면은 뭐 위약금이 올라간다, 뭐 중도금 지급한다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부분들을 꼭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중개보수나 이사비용 같은 손해배상이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계약을 하면 또 그 계약에 따라서 추가로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알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약에 취소됐다고 하면 공인중개사 그 중개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 계약이 취소됐으면 중개 수수료 안 내도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야 됩니까? 그래도 내야 됩니다. 오. 중개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제 주어야 원래 이제 그때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 잔금일에 지급하기도 하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은 공인중개사가 수수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전에 이게 계약이 파기되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는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야 할 돈은 내야 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제 거래는 안 됐는데 네. 나중에 그 계약서만 썼다가 취소하는 경우. 근데 이거를 집값 띄우기용으로 일부러 이러는 케이스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 이거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 가보면은 신고가 떴다. 근데 이게 허위 신고 같다. 집값 올리려고 뭐 중개인들이 그 거래를 허위로 좀 올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중에 3분의 1이 지금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사이트에 이제 해제 여부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계약이 해제가 됐다, 취소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1, 2개월 사이에 지금 신고가가 막 이제 올라온 다음에 취소가 반복되고 있으니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시장 거래를 시장을 교란하는 이제 어떤 행위잖아요. 네. 시장 교란 행위로서 이제 허위 신고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3천만 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장 교란 행위로서 집값을 띄우기 위한 이런 행동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니까 혹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 꼭 유념하셔서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 보니까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거 더 많이 또 열심히 잡아내려고 또 하겠죠. 많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윤예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오찬 이후에는 장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일 관계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비둘기파로 불려온 이시바 시기로 일본 총리가 사의를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이시바 총리의 사퇴에도 일본과 긍정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보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체포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단속 이후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보험 상품이라는 게 참 필요하기는 한데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 내용도 어렵고요. 또 실제로 필요할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필요한 보험만 쏙쏙 골라서 저렴하게 짧게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미니 보험이 인기라고 하네요. 미니 보험이 과연 뭘까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같이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니 보험. 물론 이제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네. 기존의 보험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기존의 우리 전통적인 보험을 마치 평생을 함께하는 우리가 큰 병이 있을 때 찾는 종합병원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네. 한다면 미니 보험은 우리가 정말 딱 그 특정 종목이 뭔가 안 좋다 혹은 조금 그렇게 심하게 아픈 건 아니다 할 때 들리는 동네 전문 클리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일단 보장 기간입니다. 기간? 네, 기존의 보험이 10년, 20년의 장기 보험을 우리가 특징으로 한다면 미니 보험은 하루짜리도 있고요. 길어봤자 1년 정도의 단기 집중 보장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보장하는 위험의 범위도 완전 다른데요. 기존의 보험들은 암, 사망, 노후 등 인생 전반의 크고 좀 무거운 위험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면 미니 보험은 예를 들어서 아이돌 콘서트 중에 사고 이런 식으로 네. 아주 구체적인 위험 하나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험료 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기존의 보험들이 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달한다면 미니 보험은 단돈 몇백 원짜리도 있고요. 몇천 원 수준으로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박 3일 해외 갔다 오는데 여행자 보험 드는 것도 미니 보험 중에 하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돌 콘서트 중 사고 이런 미니 보험도 있어요. 좀 기발한 게 많은 것 같네요. 네, 좀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일상생활이랑 밀착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지하철 지연 보험이 있는데요.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이 되면 네. 택시비 등 대체 교통비를 월 3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거는 꽤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싱글족 가전제품 보험도 있는데요.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15개의 가전 중에서 원하는 걸 본인이 골라가지고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또 취미 생활을 좀 즐겨한다,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이 주로 미니보험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한 레저 보험은 골프, 등산, 자전거 등 18개 레저 종목 중에서 내가 그 종목을 할 때, 필요할 때마다 종목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하나를 가입을 해가지고 예. 골프를 칠 때는 골프 보험으로, 등산을 갈 때는 등산 보험으로 바꾸는 식인 거죠. 이거 그때그때 신청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때마다 종목을 바꿔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별로 금액도 다 다릅니다. 1회 보험료 기준으로 수영이 717원이고요. 등산이 1115원으로 아주 부담 없는 가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것처럼 이 MZ세대 문화를 저격한 상품 덕밍 아웃 보험 이런 게 이제 아이돌 콘서트에서 보장을 해주는 건데요. 콘서트 가서 막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다치거나 다칠 수도 있고. 혹은 또 굿즈가 이런 분들은 소중하시거든요. 예. 굿즈가 만약에 부서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5만 원짜리 응원봉 들고 갔는데 네. 누구한테 밀쳐서 떨어뜨려서 깨졌다. 그러면 최대 5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야, 별게 다 있네. 그리고 또 직장인들을 위한 회식 보험도 있어요. 회식 다음 날 너무 뭐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하면 통풍이나 뭐 대상포진 올 수 있잖아요. 과로일 회식 수도 보험? 있고. 야, 이런 진단비도 있고요. MBTI 성향별 보험도 있어서 외향형에게는 골절 진단비, 내향형에게는 공황장애 진단비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도 있습니다. 회식할 때 뭔가를 너무 과식을 했거나 네. 아니면 식중독에 걸렸다. 그렇죠. 뭐 그럴 때 그런 거 이제 다 보장을 보장을 받을 수 해주는 있다. 겁니다. 저는 뭐 스마트폰 파손보험 이런 거는 들고 있지만 이런 것까지 있는지는 신박하죠. 처음 알았네요. 이런 미니 보험이 요즘 많이 인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정말 인기고요. 일단 소비자와 보험사 양쪽의 니즈가 다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 쪽에서는 특히나 MZ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장기간 목돈이 못 끼는 걸 정말 많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대신에 내가 필요한 위험만 그때그때 골라가지고 합리적으로 대비를 하겠다. 이런 성향이 강해진 게 이 보험사에 전해져가지고 상품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나쁠 게 결코 없습니다. 신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굉장히 명확해요. 전통적인 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 보험의 부정적이었던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미끼 상품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죠. 이 장기적인 수익 전략도 있는데요. 미니보험 자체로는 수익이 별로 안 들 수 있는데 우리 길게 봤을 때 일단 재미있는 미니보험 하나만 가입해가지고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고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더 큰 상품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지금 각인이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오현종 님이 보험사가 데이터베이스 자료 확보를 위한 소액보험입니다. 숨어있는 속성이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어떤 스포츠 여러 가지 할 때 뭐 등산, 골프, 수영 등등으로 바꿔가면서 보험을 들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보험사가 이분은 스포츠 참 좋아하는데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는구나 이것도 파악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 것도 파악이 가능하죠. 나중에 불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들긴 하는데 그러면 미니 보험은 어디에서 어떻게 가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뭔가 정보를 바꾸거나 하려면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니보험은 비대면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다이렉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 플랫폼 통해서도 미니보험 손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루짜리 보험이 꽤 많은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여행자 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이 여행 가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가입을 했다가 또 설정해준 이벤트 대표적으로 여행이 끝나면 보험 기간도 자동으로 종료가 되니까 뭐 별도의 해지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특히나 이 단기 여행자 보험이 선택지가 굉장히 많고 또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데 필수 담보 아예 없이 원하는 보장만 골라서 설계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대 남성이 4개월 미국 여행에서 나는 다른 보장은 필요 없다. 식중독이랑 전염병 부분 특약만 선택해서 좀 가입하려고 한다. 이러면 하루 보험료가 290원에 불과합니다. 290원? 네,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또 심지어 무사고로 귀국하면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 서비스까지 있어서 이 여행자 보험은 특히나 재미있는 부분 많으니까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행자 보험은 사실 이제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안 되기 네.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놓으시는 게 좋죠. 또 이걸 스마트폰으로 마치 스위치 껐다 켰다 하듯이 그쵸. 간결하게 신청했다 해지했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미니보험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살펴보면 이거 자칫 가성비의 함정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의 총합을 좀 꼼꼼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자칫 봤을 때는 몇백 원 혹은 뭐 커피 한 잔 값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러 가지 들었다가는 합쳐보면은 한 달에 내는 이 미니 보험료 보면 많아질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웬만한 종합보험의 보험료 가격을
그걸 좀 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위험을 따로따로 보장받는 것보다 하나의 종합보험에 특약 몇 개 추가하는 게 더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개를 반복해서 가입했다가 해제했다가 가입했다가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네. 반복 가입의 비효율성도 있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나는 1년에 한 3-4번 정도는 간다. 라고 하신다면 그때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보다 예. 1년짜리의 장기 여행자 보험 하나를 가입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뭐 나는 출장을 자주 간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입하시는 것보다 하나 통으로 가입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고요. 한 경제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이 보험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률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미니 보험을 앞으로도 막 쏟아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요 흐름이 자칫 이 소비자들에게는 내가 보험료를 확실하게 분산하고 있다, 아끼고 있다 이런 착각이 들게 할 수 있다라고 봤더라고요. 5663님이 약간 보험계의 그 다이 거기 같다고 무심결에 담다가 10,000원, 맞아요. 20,000원 금방 돼버린다고. 맞습니다. 그러게요. 이걸 철저하게 또 이제 계산을 하시면서 가입하셔야겠죠. 필요한 것만. 근데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저렴하다 보니까요. 일단 기간이 짧고요. 그리고 보장 범위도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이런 문제가 간혹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홀인원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네. 막상 내가 보장을 받으려고 보니까 약관을 자세히 보니 4인 한 팀으로 무조건 경기를 진행을 했어야 되고 게다가 캐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만 지급이 예. 가능하다.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거나 근데 누구나 한 명 안 나와서 3인 네. 1팀으로 뛰었다 그러면 보장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반려견 산책 중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장을 못 받는 거죠. 세부적으로. 상황이 완전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분쟁 사례도 많기 때문에 뭐 면책 기간 등등 세부적인 내용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면책 기간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미니 보험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미니 보험마다 역시나 약관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네. 오늘 재미난 걸 배웠습니다.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함께 돌아오는데요. 최근 증시 조금 멈칫멈칫하다가 다시 3,200선은 회복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굵직한 경제적인 이슈들도 많이 있죠.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